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비명행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이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공천혁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천을 통해 민주당의 친명계는 확실한 주류로 올라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경선 결과를 발표한 20곳 가운데 현역 지역구 의원이 패한 곳은 모두 7곳입니다. 윤영찬, 강병원, 이용빈 등 모두 비명계로 평가되는 의원들입니다. 이들을 꺾은 상대는 비례 이수진 의원과 김우영 전 서울 은평구청장,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 등 대부분 친명계입니다. 3자 경선이었던 서울 강북을은 과반 득표자가 없어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친명 일색의 분들로 후보가 정해지고 있다. 중도층 표심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능하고 좋은 의원들이 탈락했다면서도 당원과 국민이 당의 주인이란 사실이 경선을 통해 증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산, 소위 감산 없이 결판이 난 걸로 압니다.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혁명입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인 김성환 의원도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다른 행보를 하셨던 의원님들이 이 당원들이 결정하는 경선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것. 경선에서 탈락한 비명계 의원들의 추가 탈당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당내에선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친명계가 이번 공천을 통해 확실한 주류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민주당 공천 결과가 나오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기자들의 질문을 비난한 목소리가 어디서 들려왔고 뒤이어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민주당 정권 심판론으로 지지율 반등시켜야 되는 시점인데 경선 결과 때문에 다시 비명 행사 논란 불붙은 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랑 혹시 카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잠깐만 여러분. 기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공천은 예를 들면 단수 공천이 아니고 경선을 한 것입니다. 경선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분들을 2분 또는 3분을 뽑아서 국민과 당원의 판단에 맡긴 것입니다. 결과를 제가 개별적으로 몇 군데 체크를 해봤는데 현역이 진 구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구역이 가산, 감산 없이 결판이 난 걸로 합니다. 이거는 친명, 비명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친명과 비명만 있습니까? 지금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혁명입니다. 네, 글쎄요, 지지자들이긴 합니다만 기자의 질문에 저게 기자 질문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 자체가 혁신이다, 그리고 공천혁명이다라는 이 주장 두 분께 똑같이 질문드리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천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공천이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공천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단수 공천을 했고 또 이제 경선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하고 났더니 결국은 비명계가 대거 탈락한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비명계가 그러면 그 국민의 지지 또는 당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한 것이냐. 근데 들여다보니까 몇 달 전에 또 이게 감점, 감산 이런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시스템 누가 만든 거냐. 그것도 봤더니 역시 친명 지도부가 만들었더라. 그러면 친명 지도부가 결국 2단계 그 가점, 감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그 다음에 또 그런 제도로서 강성 지지층이 이제 친명 지도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당원들과 일반 국민 여론으로 해서 결국 비명계의 대거 탈락을 가져왔다. 예. 혁명적인 변화까지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친명계의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원과 국민의 선택에 의한 대다수 많은 현역의 교체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혁신이고 공천혁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2016년부터 마련된 당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하위 평가를 가지고 바로 컷오프를 한 거는 2016년이고 2020년 선거에서는 감산 비율이 20%였는데 이번에 약간 그 조정이 있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 평가율의 하위 평가할 때에도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지도부가 이 공천 결과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거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거고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도 당원과 국민평가 부분이 들어 있었고요. 이번 경선도 당원 50%, 국민 50% 경선이었기 때문에 당원과 국민이 평가한 결과가 현역 교체율을 이렇게 높였다고 하면 그것이 혁신이고 공천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저는 충분히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눈에 띄는 사람 몇 명이 있죠.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그때 원내대표를 맡았던 박광원 의원. 그동안 본인이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투표 끝나고 나서 하위 20% 평가받았다는 사실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 때문에 탈락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경기 이 수원정 경선에서 패한 이 박광원 의원 SNS에 하위 20% 벽을 넘지 못했다고 이 통보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이 박 의원은 상대 후보였던 친명계 김준혁 교수에게 0.42%포인트, 굉장히 소수점을 다투는 근소한 차이로 패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하위 20% 감산 페널티가 승부를 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하위 20%는 20% 감산, 또 하위 10%는 30% 감산을 받죠. 그런데 이 현역 의원 평가에 평가자 주관이 반영되는 이 정성평가 항목이 포함됐는데 평가 시기가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12월이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광원 원내대표가 당시 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기 때문에 이 가결파 색출 움직임에 하위 평가를 받은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하위 20%라는 높은 장애물을 앞에 설치하는 바람에 본인 주장입니다. 이건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박광원 전 원내대표 주장으로는 딱 3표 차이로 탈락했다. 이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예, 일단은 지금 뭐 계산상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이 지금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 50대 50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이제 일반 시민 투표에서는 61대 39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리당원 투표하고 가산 감산을 다 합산한 결과 최종 3표 차, 그게 이제 0.15%입니다. 그 차이로 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이 있느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결국 하위 20%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대 후보인지 김진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10% 오히려 가산점을 받고 여기서 뒤집어지면서 근소한 차이를 피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박 의원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이게 하위 20%라는 게 이게 과연 납득이 가는 결과인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의정 활동 잘한 사람들한테 주는 상을 받았거든요. 백봉 신사상이라고 그게 동료 의원들 그리고 이제 뭐 출입하는 기자들 이런 사람들의 평가를 종합한 건데 이거를 갖다가 2번이나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흔치가 않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위 20%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시계를 잠시요. 작년 9월 체포동의안 상황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안이 가결이 되죠. 이러면서 민주당에서는 들끓는 분위기 속에서 물론 그때 감정도 고려해야 됩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했던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자, 그리고 의원들의 저런 얘기에 이어서 강성 지지자들이 움직입니다. 누가 찬성표를 던진 건지 이른바 가결파 색출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 이런 현수막이 등장을 했었죠. 머리에 수박. 이 현수막에는 민주당 내에 토착 외구, 당도 5, 이 잔당들이라는 저렇게 상당히 모멸감을 주는 문구와 함께 윤영찬, 이원욱, 박용진, 박광원, 설훈
김종민, 이상민, 송갑석, 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의 얼굴에 수박을 씌웠습니다. 얼굴에 수박 씌워졌던 이분들의 운명 어떻게 됐나? 공천 끝나고 정리를 해봤더니요. 자, 지금 뭐 이상민 의원은 이미 먼저 탈당을 했고 뭐 다른 분들 이미 떠난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던 분들의 운명은 박광원, 윤영찬, 서른 사실상 탈락이죠. 자, 그리고 박용진 아직 결선행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또 한 번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 한눈에 한번 정리를 해보죠. 뭐 수박이 머리에 씌워져 있었습니다만 결국 경선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시죠. 수박 낙인 찍혔던 의원들의 운명입니다. 탈락, 탈락, 탈락. 그리고 이미 탈당. 자, 저 사진대로 아까 그 수박 사진대로 사실상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 결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저런 것들이 저 이후에도 여러 관련해서 친민주당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협업을 한 듯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형식상으로는 여하튼 경선을 거쳤기 때문에 경선에서 그 진 사람들은 뭐라고 할 말은 없겠지만 그 경선 전에 이미 하위 20%, 하위 10% 이런 것들을 아까 과거 2016년에도 그런 룰대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감점 요인이나 아니면 평가 방식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명 지도부가 만든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박광원 전 원내대표 얘기했듯이 바로 백봉신사상이라는 거는 그 결국은 동료 국회의원 평가, 그다음에 국회에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들,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평가하는 데서 백봉신사상을 그냥 받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 그러면은 최우수. 2년 연속으로 최우수를 받은 그런 그 백봉신사상의 평가 시스템보다 민주당 시스템이 얼마나 더 훌륭하길래 박광원 전 원내대표 같은 사람을 하위 20%에 넣을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한번 불이익을 받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또 한 번 불이익을 받은 결과가 바로 아까 얘기한 그 현수막에 쭉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 그걸 민주당에서 아마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건 민주당의 반론도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합니다만 이거는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죠. 이 선출직 평가위원회 평가 기준은 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국 이전에 이미 마련돼 있었고 내부에는 다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의원들이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11월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표가 의원실에도 다 나갔던 거고요. 이 국면을 예측하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기획하고 계획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된 대로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9월에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거고요. 그 결과가 객관적 정량 평가를 뛰어넘는 당내 당원들 그리고 국민 일반 여론의 그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선출직 평가위원회에 반영된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3선의 박광원 전 의원을 누른 전 의원은 아니죠. 아직 현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전 원내대표를 누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조간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선일보 사면 보시죠. 박광원 누른 김준혁 저서를 봤더니 이분이 이제 책을 쓰셨어요. 학자시니까. 근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정조, 영조, 정조 할 때 정조 대왕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선시대 명군으로 꼽히는 정조와 같은 사람이다. 자, 주장의 근거 한번 들어볼까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또 정조 두 분 모두 다 개혁가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개혁가시죠. 혁신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혁가와 정조라고 하는 개혁가가 만나면 어땠을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그 대선 후보로
그날 이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억강부약, 대동세상 그 얘기할 때 흥분이 되더라. 완전히 다 쓰러져가는 집이고 200년 넘은 큰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 소나무의 기운이 이재명한테 간 게 아닌가.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정말 너무 가신 거 아니야? 아니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네. 들었다는 거죠. 예, 200년 넘은 큰 소나무의 기운이 이재명 대표한테 갔다. 이건 어떤 주장인 거예요? 예, 이 박강원 원내대표를 들은 이 김준혁 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이 정조를 연구해온 역사학자로 한신대 교수 출신입니다. 2021년 8월에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라는 책을 출간했었는데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였습니다. 이 정조가 이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돼 있는 이 책에서 정조는 이 억강부약, 이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으로 뜻하는 이 말을 하면서 환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 대선 출마 선언에서 억강부약을 언급한 걸 김 부위원장이 정조의 입을 빌어서 이 상찬을 한 겁니다. 이건 말고도 이 책에는 이 대표와 정조가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 그리고 이 가족 간 불화, 또 포용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했고요. 또 이 대표 대선 출마 선언을 이 정조가 발표한 개혁 선언문 이 경장대고와 견주면서 이 정책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저 장면 봤을 때 떠올랐던 게 이재명 대 차은우 했을 때 차은우를 지목했던 안기령 예비후보 이 장면이 약간 오버됐어요. 물론 차은우보다 이재명. 네, 차은우보다 이재명 했던, 물론 상황은 다르긴 합니다. 이제 당시 안기령 후보는 뭐 지금 뭐 공천을 앞두고 이제 그런 치명 유튜브에서 했던 것이고. 그건 예능이에요, 사실. 네, 예능이고. 아까 저 장면 같은 경우에 2021년 그 대선을 앞두고 이제 그 찍은 유튜브라서 상황은 전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정조를 전공한 학자로서 정조의 면모하고 이재명 대표의 면모를 갖다가 오버랩 시켜서 칭송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당내 인지도는 뭐 모르겠지만은 대중적으로는 아까 그 투표 결과로도 국민투표 결과에서는 지금 굉장히 더블 스코어로 차이가 났었잖아요. 박광훈 전 원내대표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을 아마도 이제 어제 기자들이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라고 하면서 이 관련 자료라든지 옛날 유튜브 책 이런 거 다 검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아마 저 자료일 것이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저렇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결국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결국 친명횡재 비명행사 아니었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결국 공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진이 확정이 됐습니다. 화면에 나온 주요 지역을 보시면 비명계 현역들이 탈락한 자리를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결국은 유권자들의 평가를 남겨둔 상황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길 수 있는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을 시키는 걸 겁니다. 뭐 지려고 경선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경우 박광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6대4로 이겼는데 나중에 당원에서 이제 밀렸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다른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도층까지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런 평가가 먹힐까?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래서 과거부터 사실은 그 정당은 대의민주주의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뭐 투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고요. 원래 옛날 정당이라는 거는 다 대의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별로 대의원을 뽑아서 그 대의원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뭐 전당대회나 뭐 이런 걸 거쳐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 대의원들이 이제 그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의견을 너무 따르다 보니까 민심과 그 괴리가 된다. 뭐 이래서 이제 도입된 게 그러면 그거를 민심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일부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 여론조사를 또 중요한 변수로 넣었더니 이 당대표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다시 권리당원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보완하는 장치가 마련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결국은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갈라파고스 정당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떨어져 있는 정당. 그러니까 뚝 그 보통 사람들의 사는 곳과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섬지대 같은 이런 당을 만들어 놓으면 과연 그 갈라파고스에서 살던 동물들이 일반 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에 와서 생존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이른바 본선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뽑아놓은 대부분의 저 친명계 후보들이 과연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들을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내에서도 그런 의문점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여론은 이번 경선을 통해서 확인된 거죠. 그런데 수원같이 1대1 구도 국민의힘과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중도 확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분의 일정 동의합니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광원 의원 같이 지역에서 명망이 있고 신망을 받던 분이 경선을 통해 탈락했고 그러면 또 당연히 당내 조직도 약간 혼란과 이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영향력이 또 중도층에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김준엽 후보 같은 경우가 기존의 당 조직에 얼마나 지지를 끌어내느냐 또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공천의 과정이고 또 변화를 원하는 당과 또 국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됐다는 선택을 지역에 얼마나 잘 호소해서 이것들을 그 지역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게 아마 정중진들을 무너뜨리고 이번에 진출한 신인들의 과제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내냐에 따라서 본선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위 10%라는 낙인이 찍혔죠. 박용진 의원 얘기도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분의 운명은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결선 투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선까지는 가게 됐지만 본인은 이 경선 자체가 지금 깜깜이 경선이다 이러면서 답답한 심정을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 한다고 하는데 혹시 1, 2위 간의 표차나 몇 퍼센트 어느 정도 나는지 당연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어제 그 결과가 뭐 하나도 수치를 안 가르쳐주더라. 투표율, 득표율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아니 박용진은 갑자기 네가 꼴등이야. 너 하위 10%야. 아니 왜요? 어떻게 된 건데요? 근데 뭐 학생이 자기 성적을 통보받았는데 시험지 답안지 이런 거 안 보여줘요. 감춰요. 네. 전혀 이유를 모릅니다. 자, 근데 수치를 안 알려준다고 하는데 왜 안 알려주는 걸까요? 저거는 여야 모두 수치를 안 알려주죠. 그리고 경선이 끝나면 저 관련 자료들을 대개 폐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깜깜이 경선이라는 건 뭐 꼭 민주당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힘 또 저게 설령 수치만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서울 강남병 수치를 공개했죠. 네. 그 이름은 다 가리고 공개했습니다. 뭐 그게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자료들을 다 공개하지 않는 한 뭐 수치만 뭐 예를 들어서 45, 41 뭐 이렇게 공개한다고 해서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 조사는 과연 어떻게 제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알려지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설령 알려준다 해도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경우에 공천은 늘 저런 여러 가지의 의문 속에 이제 결정이 되고 이런 경우가 여야 막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누군가가 좀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아마 그런 것들이 혁신 공천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의원님께 똑같은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호 원내대표 얘기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친명과 비명의 논란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렇죠. 결론이 안 났어요. 네. 과연 이길까? 만약에 박용진이 이긴다면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박용진이 진다면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잘 아시다시피 박용진 의원은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탄탄하게 해온 사람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하위 10%에 포함이 돼서 30% 감산을 받아야 되느냐. 뭐 그것을 이제 본인이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30% 감점이라는 걸 안고 지금 이제 3인 경선에서 2인 속에 들어가 있고 이제 정봉주 전 의원과 지금 결선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뭐 박광원 전 원내대표의 경우처럼 아마 30%는 박광원 전 원내대표는 20%도 넘지를 못했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은 30%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지금 핸디캡을 안고 경선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길 거다 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렵고, 다만 쉽지는 않을 거다 정도까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떨까요?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약간 역시 박용진 의원입니다. 이길 줄 알았어요. 30% 그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 민주당 경선과 이 공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결과니까요. 지도부나 일부 의원들 중에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우호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본선에 나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0% 감상까지 받고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 이 공천 시스템이 잘 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비명 친문계 현역 의원의 대거 탈락을 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했었대요. 들어보시죠. 잘 치밀하게 기획된 그런 경선 결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튜브가 몇 달 동안 이제 친명 당선, 비명 낙선 이 선동을 해대는데 예. 지도부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거를 활용해서 이번 경선을 기획한 거죠. 자,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경선 전에 탈당한 사람, 경선 끝나고 탈당한 사람, 이 공천 과정에 잡음이 많고 그만큼 또 현역 의원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민주당에서 공천 갈등을 더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논란이 이제 끝나가잖아요. 어찌됐든 공천도 이제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죠? 그렇죠. 다시 원팀이 됩시다 하고 수습해야 될 선대위원장이 나서야 됩니다. 선대위원장. 누가 선대위원장을 맡을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선대위원장으로. 누구요? 이해찬. 그렇죠. 이해찬 나왔었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이 이름이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찬 전 대표뿐 아니라 우리 경험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일종의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서 저는 임종석 실장도 이번 총선에 일정한 역할을 맡아서 비록 본인이 이제 출마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윤석열 검사 독재 심판 총선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간이 열려야 되고 또 본인도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천에서 배제를 시켰는데 물론 이제 전현희 의원은 와서 좀 도와달라고는 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일단 이겨야 되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선대위 구성을 요청한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지금 김성환 의원이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민주당 전체적인 입장이라거나 확정된 방침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민주당 관계자 발로도 우리가 제안한 적 없다.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임종석 실장, 전 실장 측에서도 그런 제안 받은 바 없고 일단 본인이 좀 휴식을 취해야 되는 상태다. 그렇죠. 네, 족저근막염으로 지금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쉬어야 되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일단 또 임종석 실장이 나서게 될 경우에 당 일각에서 또 좀 우려하는 게 운동권 정산론이 다시 한번 더 불거질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임종석에게 선대위원장을 맡기기로 하겠다는 구상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그 구상이 우선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 보도가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만약에 진짜 맡았을 경우 자기 공천도 못 챙긴 사람이 자, 민주당에 있는 후보들을 당선시켜달라고 유권자들한테 설득하고 다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자기 공천을 하나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그 당에서. 그래 놓고서 누구누구를 당선시켜 주세요 하는 게 이게 그 유권자들한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 발상 자체가 임종석을 저는 2번 욕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임종석, 이탄희, 이해찬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거론되는데 어제는 유시민 얘기도 나왔었고요. 글쎄요, 그건 민주당이 선택할 부분이지만 적어도
그 본선에서 얼마나 그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인가 뭐 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다면 저 세 분은 적어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문 드리기 전에 요 상황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지난 총선 때, 지지난 총선이 되겠네요. 이른바 친문 진영들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해찬 그리고 정청래 두 사람이 공천에서 탈락을 했어요. 이해찬, 정청래.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해찬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요. 이겨버려요. 그리고 다시 당에 돌아옵니다. 지역의 기반이 튼튼하다. 근데 정청래 의원은요. 당시 손혜원 전 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깨끗하게 불려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4년을 이른바 절치부심을 한 거예요. 임종석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놓여있고 물론 이제 출마는 안 할 것 같고 때를 기다린다. 근데 가까운 8월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총선 이후에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아니다. 더 기다려본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 8월을 당장 생각하고 준비하는 정치 행보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비춰지는 순간 이번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패배를 전제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심각한 균열이 온다는 걸 전제해야만 8월에서 의미 있는 당권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월 전대 준비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의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서 선거를 앞두고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정치 행보를 한다면 민주당의 통합을 위한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이 맞고 그 이후에 정치적 전망을 세운다고 하면 당장의 8월 전대가 아니라 다음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당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과 어떻게 민주당의 미래를 설계하고 어떻게 민주당이 가야 될지를 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임종석 실장이요. 사실 최근에 이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도 지냈고 그 당시의 일,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잠시 뒤에 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 조국 당시 이제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 당시에 지금 어떤 연루와 관련해서 당장 또 수사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 뭐 임종석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 이런 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수사가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수사를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그런 그 선거 개입의 연관성이 분명되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불기소가 내려졌었는데 이 기록에 대해서 이제 고소인이 항고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서울고검이 보니까 이거는 재수사를 해봐야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거든요.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들어갔고.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일단은 지금 상황은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전반 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총선을 앞두고 뭐 소환 조사라거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는 조금 이른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수사가 예정돼 있다는 상황도 조금 배제하기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8월 전당대회 준비한다는 것도 염두에 둔다는 것도 임종석 실장의 어떤 로드맵에는 큰 변수가 일단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수사라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완벽한 이재명 당으로 승승장구해서 2027년 대선까지 아마 가려고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때 임종석 위원장의 공간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근데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진다. 국민의힘에 진다고 했을 경우라도 저는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친명계 공천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원 배지도 없는 임종석 전 실장이 과연 8월 전당대회에 뭐 나가는 거야 자유지만 나가서 과연 그 노릴 수가 있겠는가 대표를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불가능한데 2027년 대선 그건 더욱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드리죠. 한동훈 위원장 얘기입니다.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별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아침인가요? 오늘 뭐 조문을 갔다고요? 예, 원래 이 일반인 조문은 이제 오늘 오전 9시부터인데요. 이 한 위원장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수도권 격전지 성남, 용인 이 지역 일정이 있어서 이 좀 준비는 좀 덜 되었지만 한 위원장이 조금 일찍 오전 8시부터 좀 조문을 갈 수 있는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 저 사진인가 봐요. 오늘 아침 8시 사진. 예, 맞습니다. 이 한 위원장 한 20분 정도 조문을 하고 나오면서 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 고인과 우리 국민 모두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강한 분이고 자유로운 분이고 세심한 분이다. 그리고 싸울 때는 좀 같이 싸웠던 분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했습니다. 예. 자, 손명순 여사 지금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하는 모습 그리고 별세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에선 여야를 떠나서 이 사건, 이번 일에 대해서는 조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 위원장. 총선이 가까워오자 이제 매일 지원 유세를 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청주라든가 그 중원을 중심으로 그리고 어제는 수원을 찾아갔습니다. 수원에서의 지난번 수원 5곳이 가불병정무까지 타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이번에 해야 될지 지금 뭐 많은 분들 만나고 다녀요. 근데 지역에 가면 현장에 있는 분들 만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뭐 툭툭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원희룡 후보가 원희룡 전 장관이 인천에 갔다가 밥 먹는데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일도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어떤 한 분이 툭 던지는 이 한마디에 아주 정말 난감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었을까? 힌트 먼저 드릴까요? 이 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 생활은 어울리지 않으나 턱과 아래 입에 힘이 있어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 인기가 오랫동안 높을 상이로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온갖 패러디가 나왔던 저 말인데 그런데 어제요 한 지역민이 바로 이 단어를 꺼냈고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화들짝 놀랬다고 합니다. 남문시장이 왕이 만든 시장이에요. 처음으로 시장을 만들어주니 정주대왕이에요. 한동훈 위원장님이 여기 왕이 만든 시장에 온 거예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님이 왕이 되시면 정도대왕처럼 상인들을 위한 정말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면서 분위기 이상한데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여기 네, 저기서도 정조가 나왔습니다. 저분은 공천받지 않았어요. 자, 어찌됐든 여기저기 이제 만나다 보면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막 만나다 보면 정말 이 당황한 순간이 나와요. 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거든요. 마지막에는 기자들에게 아예 쓰지 말아 달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얘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기자들 쓰지 마라 그러면 더 쓰고 싶어지죠. 그렇죠. 저 장면만 부각이 되고 그러는데 네. 정말 지금 한동훈 위원장 표정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굳었어요. 깜짝 놀란 표정. 갑자기 지금 무슨 왕이에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그 관훈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거에 지든 이기든 내 인생은 꼬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유력한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상태에서 미래 권력을 덜어서 지금 그 총선에 그 총대를 메고 나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본인의 입지가 물론 이제 선거도 이겨야 되지만은 당내라든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저 왕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아마 본인도 좀 깜짝 놀랐으면 저렇게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농담 반 진담 반 기사 쓰지 마세요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당혹스럽게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12월 대구 방문했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도토리. 장관님 여기 도토리 그려주시면. 도토리? 네.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 말이에요? 도토리. 그렇게 생긴 거? 시험 치는 조카들 덕분에 시험 봤죠. 계속 그럽니다 이게. 치읓 물 정도. 그건 내가 뭔지 알아. 그거 하면 너무 욕먹어. 진짜요? 조심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네, 도토리, 디귿, 티귿, 리을이잖아요. 이게 이제 앞 글자가 대통령과 똑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제 도토리 그려달라고 해서 그려줬다가
이 얘기를 들으셨겠죠. 그리고 나서 나오면은 아니죠. 저도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하고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자, 요 장면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총선 국면을 한참 진두지휘하겠는데 대통령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저게 사극에 많이 보면 흔히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영린이라고 하죠. 영린. 만약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왕이 될 상이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자기가 동의를 한다든가 관심을 보인다든가 하면 이게 영린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주초위왕 뭐 벌레가 뜯어먹어도 그것뿐만 아니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당시 JP한테 그런 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JP가 거기에 머뭇거려서 그때부터 탄압이 시작됐다. 뭐 이런 이제 과거 그 정치사도 있거든요. 뭐라고 안 해서? 그렇죠. 아니 그때 단호하게 아니 뭐 더 하셔야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저걸 그려달라고 했을 때 본인이 알면서도 그려줬다. 그러면 용산에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저희는 기자들은 늘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센스 있게 대처를 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려줬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니까 그려주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제 뭐 정조대왕 얘기 나오고 뭐 왕이 될 상 얘기 나오니까 기자들한테 쓰지 말라고 하면 일단 자기는 영린을 안 건드린 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요. 이건 뭐 유세 현장에 있을 아주 뭐 이렇게 뭐 심각한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를 전해드린 겁니다.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어제는요. 정치인보다 더 뜨거운 인기를 자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늘 같이 다니는. 여러분들 다 아세요. 근데 애들은 어떨까요? 와 원희룡이다 그럴까요? 와 이천수다 그럴까요?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시민들이라고 하기 좀 어려 보이네. 초등학생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저 사람은 바로 이천수 씨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몰려들어서 한순간에 뭐 지금 아이들이 와서 와, 이천수다 사인해줘요 그래요. 근데 이천수 선수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후보는 원희룡 후보입니다. 정작 유세 현장에 있어야 될 원희룡 전 장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죠? 안 보이네. 여기 계시네. 원희룡 전 장관. 저거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혼자 저기 뚝하니 떨어져 있어요? 저기 지금 초등학교 앞에 유세를 갔는데 네. 사실 누가 더 인기가 많으냐 그러면은 당연히 이천수 전 그렇겠죠. 선수죠. 네. 야, 그렇다고 혼자 저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저 장면을 뭐 누가 찍어서 뭐 원희룡의 굴욕을 그렇게 올린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원희룡의 굴욕을. 뭐 투정 비슷하게 그러면서 귤 장관이 귤현초 왔다 갔다. 귤 장관은 이제 본인이 제주 출신이니까 지난 대선 때 애칭 비슷하게 썼던 건데 저 초등학교 귤현 초등학교인 모양입니다. 왔다 갔는데 다들 이천수한테만 저렇게 몰려있다. 그러면서 저도 초통령이 되고 싶어요. 초통령은 초등학생들한테 대통령이잖아요. 나도 이렇게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 본인이 이천수 전 선수를 이렇게 후원회장으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유세를 하니까 사실 저 인기가 어떻게 보면 이천수 선수가 출마한 게 아닌 이상은 결국은 뭐 본인한테 가리라고 기대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자랑 삼아서 약간은 투정을 섞어서 저런 장면을 올린 겁니다. 예, 여기서 제가 한 발 더 나가면 안 되는데 뭐 웃자고 하는 장면이니까 초등학생들을 만나러 가는 거는 요즘에 이제 입학도 하고 뭐 그래서 등교 시간에 뭐 엄마들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부모님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만나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이들이 와, 나 집에 가서 누구 봤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와, 이천수 봤어요. 야, 원희룡은 몰라 그 아저씨는 뭐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오히려 걱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 이게 이렇게 웃고 넘어갈 일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SNS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러니까 올린 글이에요. 유세 중에 이천수 후원회장이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이런 글이 올라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 오늘 원 전 장관이 오늘 새벽 SNS에 올린 내용인데요. 지난 7일에 이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는 도중에 한 남성이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악수를 청했다고 합니다. 예, 이천수 선수가 악수를 하면서 손을 잡자 그 남성이 오히려 허벅지를 이 무릎을 가격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이제 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계속 두 차례나 가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오후에 또 드릴을
나이를 든 남성이 이천수 선수에게 이 와이프와 애들이 어디 사는지 안다라고 하면서 드릴을 들고 이제 협박을 했는데요. 이 원 전 장관은 이 가족까지 언급하면서 나온 상황에 매우 화가 나고 또 명백한 범죄고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 당시 폭행당한 영상과 사진 등도 좀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물론 이건 현재 원희룡 전 장관의 주장이에요. 좀 더 이제 경찰 수사가 있든가 아니면은 뭐 이게 크게 문제 삼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한지 몰라요.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죠.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최근에 어느 지역을 갔다가 뭐 봉변이라면 봉변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 이 영상은 지금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준비했는데 뭐 폭행당한 얘기 전해드리다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시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말로 질문 드리죠. 네. 이게 이제 이천수 선수가 후원회장으로 큰 결심을 하고 나왔을 텐데 지금 순환을 당하는 일. 이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특정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조금 얘기했다고 본인이 공격받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팬덤 현상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봐서는 아니 여기 이재명 대표하고 맞붙은 원희룡 전 장관을 왜 지원하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당의 이 선거판에서는 이제 저런 일들이 뭐 비교적 흔하게 있는데 문제는 저런 것들이 조금 과하게 될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뭐 폭행이나 신체 접촉 같은 부분은 저는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여야 간에 치열한 논쟁 벌이고 있는 지점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총선 한 달여 남은 상황. 여야 대표는 지금 신경전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권향엽 예비 후보. 이분 공천 뭐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비서 출신을, 수행 비서 출신을 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법정 공방까지 가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공천을 했던데요.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사천을 했다는 등 정당한 공천 행위를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해서 법적 조치할 거다 그렇게 냈던데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김혜경의 비서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사천을 했다고 가짜뉴스 퍼뜨리지 않습니까? 비서 맞잖아요. 저는 그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비서 맞죠. 왜 비서가 아니죠?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는 그 비서란 말이 과거 자기가 경기도와 성남에서 몸종 부리듯이 부렸던 공직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서가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고 인간 학대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야가 고발까지 들어갔고 그다음에 무고로 맞고소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아주 격앙이 돼서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을 뭐 똑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측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 양당 대표가 확연히 사실관계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 권향엽 후보가 김혜경 씨 수행비서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제 아내 비서라느니 사천했다느니라고 하면서 이 정당한 공천 행위를 사천으로 조작하고 왜곡했다면서 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권향엽 후보가 이 김혜경 씨 수행비서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무고성 맞고발에 나섰습니다. 예. 특히 이 지난 대선 당시에 이 대표 측의 인사 직제표가 있는데 이때 권향엽 후보가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되어 있고 이 배우자실이라는 걸 만든 조직이 어딨냐면 이 기상천외하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볼 때 이게 비서라는 이 표현 자체가 비서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수행을 했느냐 아니냐, 비서의 개념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에서는 비서라는 표현을 쓴 맥락, 이 표현을 왜 쓰게 됐는지,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쓴 비서라는 표현하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는 표현들을 보면 비서라고 규정을 하고 사천을 얘기합니다. 개인적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공천 받을 수 없던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는 말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비서라는 표현을 쓰게 된 여러 가지 정황과 목적, 동기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이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서라는 표현을 쓰고 그 뒤에 사천 논란으로 연결시킨 이란 표현 자체가 허위사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분명히 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 법률 전문가가 안 나오셔서 그냥 질문으로 제가 일단 대신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서가 허위사실입니까? 사천이 허위사실인 겁니까? 이 비서라는 표현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연결시킨 말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 사천으로 사천이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서를 끌어들인 거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서도 허위 사실은 아니고 그리고 뭐 사천은 팩트가 아니라 이제 평가다 이런 주장을 이제 국민의힘 판단할 때는 이제 예. 비서인지의 여부에 대한 개념적 검토는 먼저 하죠. 그 비서의 의미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는 의미. 예, 뭐 저는 뭐 법률 전문가 아니까 질문으로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배우자실 부실장이잖아요. 배우자실은 비서실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부실장이에요.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서예요. 다만 거기에 실장이다, 부실장이다, 뭐 실원이다 하는 거는 그 비서들 중에 뭐 일종의 서열을 정하거나 뭐 책임 소재 뭐 이제 이런 거를 그 가리기 위한 이름에 불과한 것이고 배우자실, 비서실에 있는 사람은 다 비서예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행비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예. 비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사람 배우자실 부실장이라는 건 민주당도 인정해요. 그렇죠? 여러 명의 부실장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2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2명의 부실장 그거 다 비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팩트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비서가 아니라는 말이냐? 전 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률 아니라 뭘 갖다 들이대도 배우자실 부실장은 비서다. 전 그렇게 판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틀린 얘기는 없다. 다만 그걸 사천과 연결시킨 부분은 사천은 평가의 영역이지 그게 무슨 뭐 여기까지가 사천이고 여기까지가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평가의 영역에 관해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무죄다 하는 거는 과거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한 고영주 지금 자유민주당 대표인가요? 그분 최종적으로 무죄 받았어요. 왜냐하면 평가의 영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처럼 제가 보기에 비서는 맞다. 다만 사천은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단죄할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질문만 하나. 그런데 수행비서라고 하면 왜 이 문 열어드리고 수행비서는 달라요. 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행비서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니까요. 수행했다고 얘기를 했죠. 비서이고 수행했다. 그 수행했다는 사실은 본인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잖아요. 수행한 거 사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잇따라 공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착시 효과. 착시 효과가 뭡니까? 이게 더 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렇지 않네. 이 분석들이 나온대요. 조선일보 3면입니다. 자,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 오차범위 밖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민주당이 왜 떨어졌지라고 봤더니 조국혁신당과 합치면 여야 지지율은 팽팽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뭐 지금 국민의힘이 이긴다, 민주당이 진다. 이 민주당만으로는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여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과 비슷해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어제 발표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된 건데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37%로 더불어민주당 29%보다 8%포인트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조국신당이 7%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신당을 합치면 36%로 이 야권세가 여전히 강하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3%,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는 2%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사에서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도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 미래가 28%로 1위인데요. 이 더불어민주연합 17%였는데 여기에 조국신당이 14%니까 두 수치를 합치면 또 야권세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양은경 기자님. 네. 지금 뭐 조국혁신당 만들어지면서 어제도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 민주당에 실망한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 아니고 뭐 이 조국혁신당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봐도 이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실망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예 투표를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가 국민의힘으로 오거나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국혁신당의 존재로 인해서 그럴 여지가 더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오히려 더 국민의힘에 불리한 상황이다. 이제 그런 분석도 나오고 그런 분석이 이제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민주당 지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있고, 그죠?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층을 비롯한 비명계 지지층도 있어요. 이 어찌 보면 양대 축이 민주당의 지지층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공천 결과나 이를테면 뭐 공천 가지고 이런저런 논란이 생기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층은 원래대로 그냥 더 견고하게 있는데 이쪽에 친문 또는 비명 지지층은 흔들려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가 빠져나가서 조국혁신당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친문과 친명이 합쳐진 게 민주당이었는데 친문이 좀 빠져나갔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조국혁신당으로 가니까 근데 결국은 민주당은 친문, 친명 두 개를 합쳐야 민주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간 거를 합쳤더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만 보고 역시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상당히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착시다. 이런 지금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그러면 뭐 여론조사상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니까 그럼 이게 민주당한테는 좋은 일일까요? 민주당도 비례대표 내보내잖아요. 민주당 이름은 아니지만 위성정당으로.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이러니까 조국혁신당 바람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요 이런 말을 쓴답니다. 민주당 몰빵.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몰빵을 했어. 아주. 민주당! 저희가 아까 자, 몰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준다라고 할 때 이제 몰빵이라는 말을 써요. 방송에서는 평소에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워낙 이 선거판에서 나오다 보니 그런데 이 말이 진짜 빵에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등포구 가가지고 이제 그 최현일 후보랑 유세를 하면서 지금 가게에서 빵을 집어드는 것을 보고 아니 사실 빵가게 갔으니까 빵을 집어들죠. 그렇죠. 뭐 양손 가득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양손 가득이 아닌가 봐요. 양손 가득 뭐 어쨌든 빵을 집어들어서 지금 최현일 후보가 봉투 들고 있고 거기다 이제 담았는데 저것을 보고 지지자들이 저거는 드디어 몰빵을 시그널로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빵을 잔뜩 들으셨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몰빵이라는 것은 왜 조국혁신당이 표방하는 게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더라도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다 비례든 아니면 지역구든 다 민주당에 몰빵하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 일각 지지자들의 주장이고 저렇게 해서 빵을 집어든 게 이재명 대표도 여기 동조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신호 아니냐. 라고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저렇게 이제 화면으로 보면 빵 사간 것뿐인데 근데 한 장면만 딱 놓고 보면 빵을 든 장면을 딱 찍어가지고 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건 몰빵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강성 지지자들 얘기이긴 합니다만. 여러 해석들을 하고 있고 유불리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의 셈법이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말한 이 표현이 맞는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몰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있고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는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선택하는 분들이 분리투표를 해서 조국혁신당을 비례대표 찍는 것이 민주당의 궁극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 비례연합이 더 많은 표를 가져와야 민주당 의석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전략적이나 셈법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난 선거에서 그래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열린민주당도 사실
오히려 지금 조국혁신당보다 민주당의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도 그런 선택과 그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아까 그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근데 이 그래픽이 정당 지지율이라기보다는 비례대표와 이제 관련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조국혁신당은 지역을 내보내지 않아요. 결국 이제 이게 국민의힘 민주당입니다만 이런 것들에 비례대표를 통해서 이제 정당 지지도를 결국은 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비례대표 정당은 민주당 색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부분에 뭐 어디에 배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경기동부연합의 뭐 후신이다 이런 논란까지 있는 옛날 과거 통합진보당 세력이 앞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민주당 비례대표가 다 민주당 색깔만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그래 그럼 비례대표는 민주당은 좀 그렇네. 조국혁신당이 더 나은 거 아니야? 뭐 이런 평가까지 포함을 아까 이제 착시 현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친명계들은 그래도 그런 생각이 좀 덜 할 텐데 친명 지지자들은 이 비명 지지자들 아까 저 양대축이라고 그랬죠. 예. 비명 지지자, 친문계나 비명 지지자들은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 우위성 정당에 있는 후보들 중에 이거는 순도가 5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순도 50%. 순도 50. 왜냐면 나머지 진보당, 50%는 진보당 뭐 기타 뭐 무슨 그 뭐 기본소득당 뭐 이런 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민주당이 직접 공천하는 사람들은 반밖에 안 돼요. 아하. 그것도 뭐 앞번올지 뒷번올지도 지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순도 50%.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잘 보세요. 조국 전 장관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뭐 거기에 지금 영입되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반윤 인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순도 100%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굴 찍겠어요. 순도 100%인데를 찍자. 어차피 그렇게 찍어도 총선 후에는 합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제가 직접 친문 지지자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순도 50%를 찍을 게 아니고 순도 100%가 진짜 친문당이다. 그래서 그걸 조국혁신당하고 이렇게 일치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상당히 표가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숫자를 얘기하면 또 이게 좀 복잡합니다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죠. 그냥 대충입니다. 그냥 대충. 자,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비례에서 한 20석 정도, 뭐 그 이상을 생각하겠습니다만 20석 정도라고 한다면 양당 다 국민의힘도 20석. 그러면 앞에 한 10석은 이미 이제 다른 정당에서 오신 분들한테 주면 11부터 20인데 이게 자꾸 뒤로 조국신당 때문에 뒷번호가 이게 불안해지면 그러면 이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 출마하신 분들은 아니 대표님이 자꾸 왜 조국 그 대표 만나고 조국 전 장관 만나고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민주당 비례 정당으로 나가는데 왜 지금 조국을 도와주시는 겁니까? 불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난번에 만남은 그 당대표 선출이 되셨고 통상적인 뭐 회동이었고 다른 당에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응하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만 만난 것이고 이후 선거 과정에서 저렇게 직접 손잡고 공조하는 모습을 보일 리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 뭐 어떤 특별한 이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 현장에서 만날 수는 있겠지만 양당이 공동의 선거 전략을 가지고 비례와 지역을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공식적으로 나갈 가능성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민주당은 민주당 그 더불어민주연합의 더 많은 의석 확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 컨벤션 효과 이상으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지금 이후에도 계속 붙어갈 수도 있겠는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비례정당이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을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어떤 단호한 메시지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얘기까지는 듣고 질문 다음 얘기 말씀드리죠. 일란성 쌍둥이라고 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이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에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글자도 한두 글자만 다르죠. 네, 우리는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존재다. 다만 잠시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자, 어찌됐든 그렇지만 선거할 때는 그 1이라는 숫자와 그 비례연합 정당이 받게 될 숫자를 같이 쓰거나 그러진 못합니다만 일란성 쌍둥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은 민주당 위성정당을 뽑아주십시오라는 게 공식적인 메시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얘기 아까 잠깐 했습니다만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도 지금 수사를 받을 운명에 처해 될 것 같고 조국 전 장관도 일단 지금 뭐 다른 사건, 재판도 재판이지만 지금 또 다른 사건에 수사를 받게 됐다고요. 네, 이 중앙지검이 충남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이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이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예. 여기 이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관여했냐 이걸 다시 따져보겠다는 건데 이 지난해 11월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12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졌고 예. 이 서울고검이 그에 따라서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 이후 49일 만에 이 중앙지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 1심 판결문에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14차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이름이 각각 8차례, 6차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거 개입 사건 뭐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이 당시 청와대 관련자들의 선거 개입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럼 그 위에 분들은 아무 수사조차 안 하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이 크게 보면은 세 덩어리인데 하명 수사를 했다는 거 그리고 청와대에서 공약 개발을 해줬다는 거 경쟁 후보를 배제시켜줬다는 것인데 특히 하명 수사 관련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있었고 그 밑에 민정비서관인 백원호 씨가 1심에서 실형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과연 이 민정수석이 이것을 몰랐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따져볼 부분이 있고 임종석 전 실장은 이제 공약 개발 관련해서 수첩에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이게 대통령 기록관에서 자료 가져와서 이거 분석해야 되는 초기 단계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검찰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게 이 사건 자체가 선거 개입을 수사하는 사건인데 자칫 총선 국면을 앞두고 누구를 부른다거나 하면 이게 또 선거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아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자, 이 사건이 지금 선거 개입을 청와대가 했느냐 안 했느냐를 수사하는 건데 또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야, 그렇다고 이게 뭐 그럼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을 선거 전에 소환하지는 못하겠죠? 아마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그럼 압수물 분석하는데 보통 2, 3주 걸리거든요. 분석하고 뭐 이러다 보면 선거 지금 33일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직접 소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냥 우리가 지금 뭐 선거 전에 수사하니까 정치 공방은 벌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국 그리고 이 사건 수사하다가 거의 마지막 순간에 그 조국 임종석 그 소환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선거 전에 소환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입장이 짧게 됐죠. 일단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수사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굳이 이 시점에서 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수사는 12명에 대해 기소돼서 이제 1심 선고가 있었고 12명을 그 기소할 때까지는 수사 내용에서 이 보고 체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신당 얘기 쭉 했는데요. 황운하 의원. 야, 황운하 의원이 조국 신당에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한다고 하는 건지 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송은 기자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네요. 황운하 의원. 맞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이 징역 3년을 받았던 황운하 의원이 이번에 이 조국 신당에 입당하겠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황운하 의원이요 윤석열 일당을 조국 가족이 도륙냈다고 하면서 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황운하 의원이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도륙했기 때문에 나는 조국 신당으로 간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법조 전문 기자시니까 중립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과 황운하의 공통점은? 그냥 공통점 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1심, 2심에서 각각 실형을 다 선고받았다는 것이죠. 예, 각각 자신들이 받고 있는 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황운하 의원은 2심은 아직 안 했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조국 신당에서 같이 힘을 합치겠다. 최근에 조국 신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죠. 시간이 없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자, 어제 결승 드디어 1위가 나왔습니다. 미스터
미스트롯 3 죄송합니다. 미스트롯 3 진이 발표가 됐습니다. 누구였는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 잠시 뒤에 노래 들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축하 무대. 야, 한국 트로트계의 레전드 이분이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끝없이 날아올라. 자, 이 무대가 끝나고 1, 2, 3위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스트롯 3 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누구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자, 2위, 3위부터 먼저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과 미의 주인공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따라 지는 해가 왜 저다지 고운지 붉게 타는 노을에 피는 추워 잔주름에 고인 눈물 지금 저 아이인가요? 저 아이가 10대 트로트 소녀 오유진 양입니다. 3위를 차지했고, 야, 저 노래만 듣고 있어도 참. 그리고 2위는 무명 가수의 서름을 지른 배아연 씨. 각각 어제 아주 그냥 뭐 치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트로트 여제들이 탄생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배아연 씨가 2위를 했습니다. 배아연 씨는 8년차 무명 가수였는데 몇 분 안 계시지만 나를 그렇게 공주님 취급해 주셨던 우리 팬들에게 이 노래를 바치고 싶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나훈아의 평양 아줌마를 부르셨어요. 예, 그리고 또 3위는 오유진, 트로트 소녀라고 불리우죠. 이 오유진은 국민투표와 응원투표에서 고루 이제 응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오유진은 김호중의 할머니를 선곡했습니다.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나를 키워준 할머니를 그리면서 불렀다고 했고요. 1등을 하면 할머니랑 주택을 짓고 살고 싶었다라고 얘기했고 이 모습을 보는 또 할머니가 계속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요즘에 손녀 키워주는 할머니들 참 많으신데 많은 분들이 저 노래 들으면서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진은 뭐 아시죠? 리틀 이미자로 불리는 바로 이분이 차지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6 남들 자식 걱정 밤잠을 못 이루고 70평생 가시밭길 살아오셨네. 천만년 사시는 줄 알았었는데 떠나실 날 그다지도 멀지 않아서 막내 딸은 울었답니다. 저보고 지금 중간에 멘트를 하라고 저희 PD가 얘기했는데 어디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듣고 있느라고. 야, 저 노래였군요.
네, 정서주 저희도 어저께 예측을 했던 대로 정서주가 1등을 했어요. 역대 최연소 트롯 퀸에 등극을 했습니다. 외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이효정의 우리 어머니를 열창했는데요. 이 정서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가장 강력한 진 후보로 꽂혔습니다. 리틀 이미자로 불렸었는데 실제로 엘리제의 여왕 이미자로부터 왕관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야, 결국 정서주 양이 사실 지금까지 계속 또 1위를 놓치지 않았어요. 거의 놓치지 않고 지금 계속 탑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그런 마무리이긴 합니다. 이미자 씨가 직접 왕관을 씌워줬는데 그리고 트로피까지. 트로피뿐만 아니라 여러 개 받은 게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승 상금이 무려 3억 원입니다. 3억 원?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부상으로 뭐 관절 기능식품, 프리미엄 뭐 미용 뷰티기기 그리고 프리미엄 침대 세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예. 지금 침대 세트 프리미엄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성과가 드디어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꽃이 핀 나무 아래서 사진 찍기 좋은 계절 찾아왔죠. 손흥민 선수도요. 바로 이 꽃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자세히 봤더니 이 손가락이 보이십니까? 저 손가락이요. 지난번에 경기 때문에 부상당한 것도 아니고 저 부상 아직 크게 그래도 눈에 띄네요. 저 정도면 회복이 아직 안 됐나 봐요. 네, 테이핑은 풀었는데 그래도 보면은 세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불뚝 나와 있습니다. 6일에 찍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부상 강도가 있다라고 해서 손흥민 팬들은 마음이 찢어진다 이러면서 지금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준 높은 기량으로 계속해서 축구에서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안타까움이 쏟아지는데 손흥민 선수는 괜찮아요 하면서 또 맹활약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손가락 상태가 안 좋은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EPL이 열렸는데 이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경기 후반 43분에 세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 10일에도 이게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2경기 연속 골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축구에 열심히 하느냐? 팬들한테요. 약속했다고 합니다. 왜 손흥민 선수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1등 4위감이네. 1등 4위감. 그런데 팬들한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네, 손흥민 선수 현역 때에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한 언론에 따르면 최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토트넘 후스퍼 재단이 주최한 한 학교에서 이제 이 장애인 축구 세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최고의 기량이 허락할 때까지는 축구에만 집중하고 싶다.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나도 공감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축구보다도 가족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축구에만 집중을 할 것이고 은퇴 후에 결혼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참 대단한 아들인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듣습니까? 근데 축구 선수가 아버지가 축구에만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저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연애는 하겠죠. 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매일매일 대한민국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 신통방통이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